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ERP 정보관리사를 담당하고 있는 유슬기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 저희요 2022년 2회 기출문제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회계 2급에 대한 내용이고요. 여러분들 이론에 대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론과 실무를 모두 다 같은 날 한 장소에서 보게 되는데요. 이론에 대해서 먼저 응시한 다음에요. 프로그램 세팅을 바꾸어서 다시 실무 시험을 보는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론에 대해서는 만약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계시는 분들 이론은 여기 있는데 실무에 대한 풀이는 없지? 왜 없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이 에듀윌 홈페이지로 오시면 여러분들이 실무에 대해서도 로그인을 하시고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무료로 보실 수 있으니까 실무도 같이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이론에 대해서 20문항이 출제가 된다라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ERP 도입 시 구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ERP 도입할 때의 구축 절차, 즉 경영혁신과 ERP에 대한 내용이 앞에 4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죠. 자, 설계 단계에서는 as is를 파악한다, 즉 내가 누군지를 파악한다라는 건데요. 이건 설계 단계가 아니라 분석 단계에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분석 단계에 대한 설명인데 설계 단계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옳은 것 찾기였어요. 자, 구현 단계에서는 시험 가동 및 시스템 평가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분석, 그 다음에 설계, 그 다음에 구축, 그리고 마지막 구현 단계를 진행하고요. 각각의 단계들에 대한 작업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내용이 바로 정답이었고요. 자, 구축 단계에서는 패키지를 설치하고 커스터마이징을 진행한다. 자, 즉 나에 대한 주문 제작을 하고 패키지 설치하는 단계는요. 언뜻 보면 구축 단계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는 설계 단계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패키지 기능과 투비 프로세스의 차이, 갭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이 갭 분석을 하는 것은 분석 단계가 아니라 설계 단계에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패키지 설치, 커스터마이징이나 패키지 기능과 투비 프로세스에 대한 설계 단계에 대한 설명을 다른 표현으로 써놓고 있었고요. as is는 분석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이 문제는 워낙 자주 나와서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오픈 멀티벤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특정 하드웨어 업체에만 의존하는 오픈 형태. 자, 문장에서부터 뭔가 모순점이 있죠. 오픈, 열린 상태인데 어떻게 열린 상태이지만 특정 업체 것만 의존하라고 하겠습니까? 어디 거든 다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 있어야 오픈됐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특정 하드웨어 업체에만 의존하는 건 아니더라. 자, 그 다음 볼게요. ERP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기업 내부의 정보 인프라 구축이다. 그 다음에 BPR을 위해서 도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여러분들 언뜻 보면 당연히 우리가 BPR 때문에 하는 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요. 이 ERP에 대한 도입의 가장 이 내용이 중요한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BPR이죠.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즉 다시 한번 말하면 경영 혁신을 하려고 ERP를 도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혁신을 위해서 도입하는 건 당연히 적절하다라고 해야지 적절치 않다라는 표현은 틀렸습니다. 자, BPR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ERP 패키지를 도입하기 전에 먼저 BPR을 진행하고 패키지를 넣는 방법도 있고요. 동시에 패키지를 넣으면서 BPR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예전에 오답으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ERP를 도입한 이후에 BPR을 한다. 이건 곤란하다라는 거죠. 도입을 하는 목적 자체가 BPR, 경영혁신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전 단계에서 경영혁신을 하시든지 아니면 구축하면서 BPR을 하도록 하는 이런 내용들도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은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이다, 회사의 업무 프로세스가 하나로 통합된 시스템이다, 이런 것들은 워낙 자주 언급이 되었던 거라 가볍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볼게요. ERP 도입의 예상 효과로 옳지 않은 것. 자, ERP를 도입하게 되면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저는 한 가지 키워드 단어를 드려요. 어떻게 드리냐면 감소하다, 그 다음에 줄어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단축된다, 감소한다, 줄어든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아무래도 ERP를 도입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모두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아니 괜히 ERP 도입했더니 시간이 많이 들어, 비용이 많이 들어. 그렇다면 우리가 ERP를 도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투명한 경영을 할 수 있다는 것과요. 고객 서비스는 당연히 개선이 되어야 하겠지만 결산 작업이라든가 재고 물류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리드 타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두 다 감소하는 형태로
봐줘야 되겠죠. 결산 작업이 증가하게 되면 시스템 도입해놓고 일이 더 많아진 상태예요. 그럴 순 없어요. 자, 그 다음 갈게요. 이렇게 내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경영신과 ERP에 대한 내문항을 여러분들 반드시 꼭 푸셔야 돼요. 2급은 특히나 더. 왜냐? 한 문항당 점수 배점이 5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문항이면 전체 20점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회계에 대한 학습을 잘 하셨다 하더라도 회계에서 실수가 많아지거나 문제에 대한 난이도가 너무 높아져서 못하게 된다면 경영신과 ERP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맞추셔서 베이스 점수를 깔아야 좀 더 안정적인 준비가 되겠죠. 반드시 체크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이 경영신과 ERP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에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강의를 들으실 수 있을 거고요. 전체 총 3개의 강의입니다. 그래서 3강을 다 들으시면 여러분들 이 4문제를 푸시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회계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무제표 종류로 옳지 않은 것. 자, 우리 재무제표다라고 하면 4가지, 5가지죠. 꼭 반드시 기억하시라고 해요. 자, BS다라고 해서 재무 상태표를 이야기하고요. IS다라고 해서 손익계산서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보기에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가 없죠. 그럼 나머지 3가지가 뭐였습니까? 현금에 대해서 영업활동, 재무활동, 투자활동을 이렇게 나누는 현금 흐름표다라고 하는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본, 소유주 지분에 대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일정 기간 동안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본 변동표가 있었고요. 이들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걸 주석이라고 하죠. 따라서 주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이야기할 때 IS 그리고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나타내는 특징, 일정 기간이다 라고 하는 특징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이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잘 기억해 주시면 다음 시험도 대비가 잘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요. 재무제표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자, 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합계한 후에 잔여 지분이다. 자, 여러분들 잔여 지분 뭔가 남은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 자산에서 부채를 더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자산의 전체 금액에서 부채를 빼고 남는 잔여 지분이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자본이라는 거죠. 따라서 합계가 아니라 차감한 후 잔여 지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수익은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로서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겠죠. 그래서 회사의 수익이 늘어나게 되면 이익잉여금의 증가, 그래서 자본의 전체 증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부채는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현재의 의무입니다. 라고도 되어 있죠. 그래서 과거에 대한 내용도 있고 그래서 현재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고요. 조금 더 이야기해보자면 미래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어요. 미래에 경제적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도 이제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과거에 돈을 빌렸고 현재 내가 갚을 의무가 있고 그래서 미래에 경제적 유출이 있을 것이다. 경제적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부채에 대한 정의로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의 경제적 자원이다. 이때 경제적 자원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다라고 해서 자산에 대한 정의도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7번 보도록 할게요. 이 7번은요. 손익계산서의 순서를 잘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자,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총이익 마이너스 판매비와 관리비는 여기 뭐였더라?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 그래서 정답은 영업이익이었고요. 플러스 영업의 수익에 마이너스 영업의 비용하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다 라고 되어 있고 여기 이제 한 줄 띄우질 못했네요.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서 뭐를 차감하면 법인세 비용을 차감하시면 당기 순이익이 나옵니다. 라고 이렇게 내용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손익계산서 보고식 작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이거 내용 볼 때요. 이미 이 안에 매출 원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해서 매출총액이 나온다 했는데 매출총액에서 또 판매 관리비를 뺐는데 매출원가가 될 일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아래 영업의 수익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영업의 수익에 영업의 수익을 더한다? 식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라고 하는데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 대해서 만약 이야기한다? 그것도 좀 어색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 여러분들이 막 달달달 암기하지 못하신 분들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충분히 풀 수가 있었던 문제죠. 자, 그 다음 볼게요. 회계상 거래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을 물어봤어요. 있는 것. 자,
회계상 거래가 된다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는 거래라고 이야기했지만 회계에서는 거래가 되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거 있었고, 반대로 일상생활에서는 거래가 될 수 없지만 회계에서 거래가 됐던 것들을 구분해서 기억해 주세요 라고 했었죠. 자, 일상생활에서는 거래라고 흔히들 칭했지만 회계상 거래가 될 수 없는 것들 뭐가 있었냐면요, 우리가 단순하게 주문받는 거, 그 다음에 계약하는 행위, 그 다음에 서로 약속하는 것, 그리고 담보로 맡기는 행위, 그 다음 보관해 주세요 라고 하는 행위,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누군가를 채용하는 행위.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일상생활에서는 거래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회계에서는 거래가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겠죠. 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회계에서는 거래라고 칭하고 있는 것들. 그게 뭐냐면요, 천재지변, 즉 홍수나 화재로 인한 천재지변이 있겠고요. 또 뭐도 있을까요? 홍수, 화재 말고도 도난이나 분실도 역시나 내 재산상의 변화가 올 수 있죠. 그래서 도난, 분실까지를 우리가 회계상 거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들 보기에 현금을 분실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회계상 거래이다 라고 대답을 하실 수 있겠고요. 자, 지금 보시면 주문하다, 계약하다, 약속하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회계상 거래가 될 수 없다라고 구분이 명확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문제, 이 문제 별로 그렇게 어렵게 나온 문제들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들은 뭐 감가상각하다, 대손을 설정하다 이런 것들도 회계상 거래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회계상 거래가 되는 거 맞아? 라고 좀 혼동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문제들은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보기에 회계 처리로 옳은 것, 컴퓨터 판매업을 하는 한국 기업의 판매용 컴퓨터 그리고 외상으로 구매를 했대요. 자, 판매용 컴퓨터를 외상으로 구매했다라고 하는 거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판매용 컴퓨터는 외상이에요, 외상. 그 다음에 영업부 직원 사무용 컴퓨터에 대해서는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대요. 자, 직원의 사무용 컴퓨터는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 이유가 뭐냐면요, 동일한 컴퓨터인 것 같아도요, 회사가 판매용 컴퓨터다라고 하면 상품이라고 부르셔야 됩니다. 판매용 컴퓨터는 내 회사 재고 자산이고요, 상품입니다. 자, 상품은 외상으로 매입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외상 매입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죠. 자, 그래서 외상 매입금 1,000만 원. 사무용 컴퓨터는요, 우리 회사 직원이 쓸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품이다 이렇게 불러줍니다. 자, 비품에 대해서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당좌 예금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야 하겠죠. 자, 저희 시험 주관식은 아니고요, 문제가 길어서 제가 다음 페이지에 담아놨습니다. 그러면 차변의 상품 1,000만 원, 차변의 비품 250에, 대변의 외상 매입금 1,000만 원에 당좌예금 250인 지문을 찾으시면 4번이 정답이겠죠. 여기서 만약에 이제 문제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상품과 비품에 대해서 모두 다 외상으로 매입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모두 다 외상으로 매입했다라고 하면은 뭔가 한꺼번에 결제를 한 것 같잖아요. 한꺼번에 결제를 하는 것 같아도 따로따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 상품에 대해서는 외상으로 했다 그러면 외상 매입금이 맞겠지만, 만약에 비품에 대해서 외상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뭐라고 써야 된다? 미지급금, 미지급금으로 써야 되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봐주셨으면 합니다. 자, 일반적 상거래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구분하는 문제들도 종종 나오고 있고요. 이번 문제는 일반적 상거래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이 내용이 재고자산인지 아니면 유형자산인지 구분을 해주는 거에 조금 더 포커스가 있었습니다. 자, 10번 보도록 할게요. 퇴직금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기초의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1,500만 원이 있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초의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이렇게 설정한 상태에서 기중에 지급된 게 있더라는 거죠. 자, 지급된 게 있으면 우리 회사 재무상태표 비유동 부채 쪽에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부채입니다 라고 해서 설정한 금액이 원래 1,500이었었다.
그런데 기중에 퇴직을 하면서 1,000만 원을 가져다 썼으니 이제 현재 잔액은 500이 남게 되는 겁니다. 자,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 처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처리해 보시면 됩니다. 대변에 현금으로 퇴직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1,000만 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퇴직급여가 아니라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1,0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되는 이걸 바로 퇴직금 추계액이라고 부르죠. 전체 추계액이 800입니다. 자, 전체 추계액이 800이라는 거는요. 요 자리에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 거다? 800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미 기존에 500이 있는 상태죠. 그렇다면 나는 추가로 얼마만 더 설정을 하면 300만 더 설정을 하면 여기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800으로 기록이 될 겁니다. 자, 따라서 추가로 설정해야 되는 저 300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차변에 퇴직급여와 관련해서 300을 기록해 주세요. 자, 비용으로 퇴직급여 300 그리고 대변에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해서 300을 기록해 주시면 여기 500이 있던 자리에 추가로 300이 기록이 되면서 결국 800이 될 것이다. 자, 차변을 물어봤으니까 차변의 계정 과목은 퇴직급여 300이 됩니다. 자, 그래서 퇴직급여 300을 답으로 체크해 주시는 게 문제였고요. 회계 처리를 잘 모른다 하더라도 기초에 있었던 충당금에다가 지급을 하면 충당부채 금액이 줄어들고 그 다음 나머지 보충적으로 우리가 추가 설정하면 되는구나 라는 개념을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자, 11번 갈게요. 이 문제를 많이 어려워하실 것 같은데요. 결산 수정분기로 적절하지 않은 것 해서 나와 있는데 보험료에 대해서 미경과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시간이 경과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시간이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손익계산서에 보험료다 이렇게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죠. 하지만 경과되지 않은 내년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익계산서에 보험료라고 쓰지 못해요. 그럼 뭐라고 쓰느냐? 재무상태표에 갖다 쓸 거고요. 재무상태표에 미경과 아직 경과되지 않은 내년도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을 바로 선급 비용이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선급 비용을 물어보는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더 주의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선급 비용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되겠어요? 내가 만약에 모두 다 지불을 할 때 보험료다 이렇게 해서 지불을 했다 이거예요. 하지만 이 중에는 내년도에 해당하는 게 시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분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럼 시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분이 들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변에 보험료라고 이렇게 비용을 취소시키면서 차변에 뭐라고 불러줘야 되겠어요? 내년도 비용이다 라고 해서 선급 비용이다. 이렇게 시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분을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선급 비용으로 인식해 줘야 되는 문제인데 이걸 미지급 비용이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러죠. 만약에 이 보험료에 대해서 미지급 비용이다 이걸 정답으로 내고 싶었다고 한다면 뭐라고 하셔야 되겠어요? 보험료에 대해서 회사가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분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겠죠. 근데 미지급분이 있다는 게 아니라 미경과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급비용으로 처리하는 내용이다. 자, 기말 현재 임대료에 대해서 먼저 받은 선수분이 있다. 이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을 하시냐면요. 회사가 임대료를 받았구나. 그렇다면 대변에 임대료라는 수익을 썼을 거고 그리고 차변에 돈을 받았다라고 썼을 텐데 이 임대료라고 쓰여져 있는 이 부분 중에 내년도 걸 먼저 받은 게 있더라는 거죠. 자, 내년도 거 먼저 받았으면 지금 수익으로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임대료를 차변에 가져다 놓고서 내년도에 대한 부분을 선수수익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필요했더라는 거죠. 자,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차변에 감가상각비, 대변에 누계액 쓰는 거 맞고요. 기말 현재 이자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대변에 이자 수익이 발생하면서 차변에 현금 대신에 미수수익이라고 쓴 겁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거래가 순서대로 반영될 경우 기말 재무상태표상 단기차입금. 자, 그런데요. 단기차입금을 물어봤는데 당좌예금이 등장을 하네요. 당좌예금. 자, 당좌 차월 계약의 한도.
아하, 이 당좌예금이 사실 플러스 금액일 때는 당좌예금이라고 부르지만요. 마이너스 금액일 때는 당좌차월로 부르는데요. 이 당좌차월을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는 우리가 뭐라고 표시한다는 거예요? 단기 차입금이요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500을 모두 다 단기 차입금으로 기록하는 건 아니고요. 서로 약정한 한도 범위가 500일 뿐이지 실제로 저 마이너스 금액을 얼마나 썼는지는 문장 하대에서 전체 다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기초에 잔액이 900이 있었는데요. 이 기초 900에다가 기존 상품의 매출 당좌예금 입금액이다 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입금액에 대해서 한번 처리를 해볼까요? 9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자, 만원 단위 생략할게요. 입금을 500만 원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1,400만 원이 현재 잔액. 그 다음 3번이 여기 있는데요. 자, 기중 상품 매입에 대한 당좌예금 출금액이다 라고 해서 출금이 됩니다. 1,350만 원이요. 자, 1,350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기록을 해주시면 차감을 했을 때 이 당좌 수표가 발행이 되면 남는 잔액이 50만 원이 있습니다. 자, 이 50만 원 잔액에다가 네 번째 거 볼게요. 기중에 당좌 수표를 발행한 500이 있다. 자,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그러면 내 회사 계좌에서 돈이 나갑니다. 자, 이렇게 마이너스 500을 기록했을 때 플러스 금액에서 마이너스 500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얼마가 나오게 되는 거죠? 450. 이 마이너스 450까지가 결제가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한도가 500이니까 충분하게 결제가 되겠죠. 자, 우리에게 질문했던 건 뭐라고요? 마이너스로 표시될 금액, 이거 당좌 차월로서 단기 차입금으로 기록될 금액 바로 450이다. 이렇게 정답을 체크해 주시는 거였죠.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회계 처리는 하지 못한다 하시더라도 흐름은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가 차변, 대변, 분계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보다도 이렇게 흐름을 알고 있는지를 더 많이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당좌예금 입금액이다 라고 하면 보통은 내가 가지고 있던 현금에 대해서, 자, 2번 분계하는 거예요. 2번 분계 현금에 대해서 은행에 지불하고서 회사에 당좌예금 통장에 돈을 넣었다. 이렇게 이제 회계 처리가 될 거고요. 세 번째, 기중에 상품 매입과 당좌예금 계좌 출금액이다 라고 하면 차변에 상품을 매입하면서 대변에는 회사에 당좌예금의 자산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이렇게 기록을 할 때는 당좌예금이 증가하는 거지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혹은 당좌예금에서 출금하다 그러면 이렇게 대변에 감소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4번은 기중에 당좌 수표를 발행하였다라고 하는데 왜 수표를 발행했는지 사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수표를 발행하게 되면 회사의 당좌예금 잔액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표를 발행하다라고 하거나 당좌예금에서 출금하다 그러면 이렇게 차감이 됐고요. 당좌예금에 입금이 된 사례는 더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설명들을 회계 처리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그 다음 문제 볼게요. 13번입니다. 자, 회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약소금 350만 원을 은행에서 할인받고요. 할인율을 차감한 실수요금을 당좌예금에 입금했습니다. 자,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은 얼마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제 뭐 여기에 매각거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어차피 매각거래라고 표현하지 않았어도 처분 손실을 구하라는 거 보니까 아, 이거 할인의 매각거래구나 라고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350만 원에 대해서 지금 은행에서 할인을 받았다라고 하죠. 자, 은행에서 그러면 어음의 금액에다가 앞으로 남은 잔여 기간, 즉 앞으로 할인하게 되는 이 할인 일수 남아있는 금액에 대해서 남아있는 기간에 대해서 은행은 자신이 생각하는 이 기다림에 대한 시간에 대한 비용을 빼고 나머지만 준다라는 거죠. 그걸 할인율이라고 하고 이 할인율을 지불한 회사 입장에서는 그걸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가지고 있던 바드럼을 은행에다가 팔았더니 만기 전에 팔았더니 그 금액 제외하고 나머지만 주니까 회사 입장에서 손해죠. 자, 1년에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혹은 10%의 이자가 적정 이자율로서 책정이 된 상태이죠. 그럼 350에 대해서 내가 1년을 대출받았다고 한다면 1년 꼬박에 대해서는 35만 원에 내가 뭐를 내야 되는 거다? 이자를 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1년 12달을 365일을 다 은행에다가 대출받는 건 아니고요. 이 남은 잔여 기간만큼만 이자 계산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1년은 원래 365일이지만요. 문제에서 360일로 가정해달라고 했고요. 여기에
이렇게 90일을 곱해 주시면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35만 원에다가 곱하기 90 나누기 360 이렇게 하시면 7만 9천 원인가요? 자, 계산 다시 한번 해볼게요. 35만 원, 그 다음에 곱하기 90 나누기 360이다 라고 해서 87,500원이군요. 자, 87,500원이다 라고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저처럼 여러분들 암기가 잘 안 되시면 계산기 그대로 가지고서 하셔도 좋으니까요. 87,500원 이렇게 답을 계산을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365일이 아닌 360일로 계산한 것은 문제가 이렇게 제시를 해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360일로 제시를 했는데 나 혼자 그냥 연이자율이니까 365일로 계산할래요 라고 하시면 곤란하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보기 자료를 이용해서 회계 기간에 상품 매출액을 추정하래요. 아마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조금 고난이도 문제처럼 이렇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별을 5개 넣었지만 이 문제가 그러면 정말 중요합니까? 라고 했을 때 정말 중요하기보다는 좀 평이한 문제이긴 합니다. 자, 기초에 외상 매출금 잔액과 기말의 잔액이 나오죠. 자, 저는 외상 매출금과 관련해서 이렇게 T 계정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기초를 차변에 자산의 증가하는 쪽 차변 기초. 자, 기말을 대변에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 자, 상품과 관련해서 외상으로 매출을 한 것과 외상 매출에 대한 회수액을 이 외상 매출 금액에 대해서 넣을 수 있을 텐데요. 자, 외상 매출금 자산이 증가할 때는 차변이라고 했잖아요. 언제 증가하겠어요? 회사가 외상으로 계속해서 물건을 매출하면 증가할 거예요. 그럼 외상 매출금은 언제 감소하느냐라고 할 텐데요. 대금을 현금으로 회수하면 줄어들겠죠. 자, 문제에서 회수액 30만 원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차변의 대변의 합계액을 가져다 놓고서 이 기초를 빼시면 외상 매출 금액이 31만 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회사에 지금 외상 매출액을 물어본 게 아니라요. 당 회기간에 상품 매출액을 추정하세요 라고 했죠. 그럼 상품의 매출은 외상으로 매출을 할 수도 있는 거지만 뭘로 매출할 수도 있는 거예요. 현금 매출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외상으로 매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31만 원이다 라고 자료 계산이 끝났고요. 현금으로 매출한 게 15만 원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더하시면 46만 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46만 원이었던 겁니다. 자, 외상으로 매출한 금액을 먼저 1차적으로 파악해 주세요. 그리고 문제에서 두 가지를 합해서 물어본 거죠. 그래서 외상으로 매출한 금액에 현금 매출까지 모두 다 고려하셔서 전체 매출을 유추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5번 재고자산 수량 결정. 자, 우리는요, 재고자산에 대해서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과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어서 구분해서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계속해서 물건이 판매될 때마다 장부를 기록하는 계속기록법, 아니면 장부에 대해서 계속 기록하지 않고 기말의 재고에 대해서 실사를 통해서 계산하는 실지재고조사법. 자,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모두 다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모두 다 합하는 혼합법이 있다고 했죠. 자, 단가에 대해서는요, 개별법으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이 개별법으로 따지기에는 물건의 수량이 너무나 많다고 한다면 선입선출법도 있겠고 후입선출법도 있겠고 그 다음 가중평균법으로서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이 있겠고요. 그 다음 유통업에서 사용하는 매출가격 환원법이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문에서 계속기록법이 2번 보기에 있는 거고요. 나머지 선입, 후입, 총평균법이 단가에 대한 결정 방법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꼭 계산하는 것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수량 결정인지 단가 결정인지를 묻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자, 이제 16번 갈게요. 영업용 트럭을, 자, 여기에 핵심입니다. 영업용 트럭을 어음을 발행해서 외상으로 구입했대요. 자, 영업용 트럭이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 회사가 판매용이 아니죠. 판매용이 아니기 때문에 상품이라고 부를 수 없고요. 유형자산에 해당 계정인 차량, 운반구라고 부를 거예요.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대변에 현금을 지급하면 현금 하시면 되겠고요.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하면 당조예금 하시면 돼요. 보통예금에서 이체하면 보통예금 쓰시면 됩니다. 하지만 어음이나 외상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대변에는 일반적 상거래가 아닐 때 쓰는 채무 계정인 미지, 급금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의 미지, 급금이었어요.
자, 다음 17번 가겠습니다. 무형자산인 영업권을 상각하는 분계로 옳은 것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자, 무형자산은 특이하게도 여러분들 우리가 직접법, 간접법 중에서 직접법으로 씁니다. 자, 간접법은 뭐냐? 간접법이라는 건요, 여러분들 유형자산 쓸 때 쓰는 방식이거든요. 유형자산은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이 직접법이다 라고 하는 방식은 직접적으로 자산의 가치가 대변에 깎이는 방식으로 쓰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차변의 무형자산 상각비라는 비용과 함께 대변의 영업권이라고 표기를 한 거죠. 자, 그 다음 주식회사 적선기업은 2022년 1월 1일 연리 12%에 만기가 5년인 액면금액 10만 원짜리 사채를 96만 원에 발행하고 사채 발행 비용을 지급했대요. 자, 사채 발행비를 예전에는 계산하세요 문제도 있었지만 요즘 이제 계산하세요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요 문제와 관련해서 회계 처리를 좀 해볼게요. 이 일을 돕기 위해서 회계 처리를 해볼게요. 사채 액면가액은 10만 원짜리예요. 그러면 차변에 할인 발행했다라고 해서 차변에 9만 6천 원에 할인 발행을 했대요. 그런데 이 상태만 하면 사채에 대한 할인 발행 차금이 4천 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4천 원이다 라고 하려고 했지만 사채 발행 비용 2천 원을 지급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현금으로 2천 원을 추가로 더 지급했다 라고 하게 되면 차대면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래서 2천 원에 대해서 이렇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다 라고 쓰거나 아니면 아예 현금에 대해서 사채 발행비를 빼고 들어오게 되면은 얼마 들어오는 거예요? 9만 4천 원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00만 원에서 9만 4천 원의 발행가액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가 바로 뭐가 되는 거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되는 거죠. 자,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시면요. 지금 정액법으로 생각한대요. 사실 저는 이 내용이 더 어렵게 느껴질 것 같아요. 정액법? 항상 유효이자율법으로 계산을 해서 이 금액의 유효이자율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의 액면이자율 계산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차액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상각이 되어서 나가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차변의 이자 비용에다가 대변의 현금 제외하고 나머지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자, 이번에는 유효이자율법이 아니라 정액법으로 나누라는 거죠. 자, 그럼 정액법은요,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여기 기간이 5년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5년 동안 할인 발행 차금이 정액법, 우리 유형자산에서 배웠어요. 나누기 그대로 5년 동안 똑같은 금액이 일정하게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1,200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200원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하는 건 해봤어도 사채를 정액법으로 하는 일은 많지 않은데요. 문제를 여러분들 2급 수준에 맞춰서 조금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일부러 출제자분이 정액법으로 내신 것 뿐입니다. 원래 사채는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진행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 19번 보도록 할게요. 이 감자 차익을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감자 주식수와 액면가액인데 자, 우리가 항상 감자를 하게 되면 자본금의 감소는 차변입니다. 자, 차변에 자본금을 줄였다라고 했을 때 자본금 액면가액 곱하기 주식수입니다. 자, 따라서 주식수 400주 곱하기 액면가액이다 라고 하는 5천 원을 기록해 주세요. 자, 5, 4, 20, 200만 원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회사가 지급하는 현금의 금액은 70이죠. 자, 그렇다면 200과 70의 차이가 나는 130이 바로 뭐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자본금을 감소시키면서 주주에게 덜 준 대가만큼 감자 차익이라는 자본 잉여금을 얻게 되시는 거죠. 자, 그래서 감자 차익은 130입니다. 액면가액에서 이렇게 현금의 지급액을 차감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볼게요. 당기 순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계정 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가 계정 과목에 해당하는 거를 물어봤다라고 한다면 수익과 비용을 대답해 주시면 되는데 수익과 비용이 아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 찾아보래요. 자,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요. 재손실이나 자산 수중이익, 그 다음 채무 면제이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 외 비용, 영업의 수익, 영업의 수익이었죠. 하지만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평가 손익은 재무상태표 자본의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기타 포괄손익 쪽으로 우리가 넣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대답할 수 있었겠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20번까지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어떻게 잘 진행하셨나요? 많은 내용이 나온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생소했던 내용들이 출제된 건 맞습니다. 뭐 사채에 대해서 이렇게 액면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면서 사채 발행비를 고려해서 할인 발행일 때 이 할인 발행 차금이 정액법으로 좀 상각이 된다라는 거 이런 거 많이 생소하셨을 것 같고요. 그 앞에서 퇴직금과 관련된 지급, 차변의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다음 당좌예금에 대한 당좌 차월, 단기 차입금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지 이런 계산형 문제들이 조금은 여러분들이 까다롭게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요. 저와 함께 또 차근차근 하시다 보면 본 강의 잘 진행하시면 뒤에 있는 내용은 어렵지 않게 푸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른 기출문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무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 강의장에서 찾아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